네, 그럼 지금부터 잠시 뒤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관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1시간 30분 동안 정상회담을 열고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10시부터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치열하게 펼쳐지는 한중일 3국의 외교전 상황,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대담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철 인천대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그리고 김희준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네 분 자리잡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 좀 좋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제 한중일 정상회담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죠. 한중일 정상회의 때 어떤 점들이 이루어졌는지 먼저 간단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무엇보다 3년 반 만에 재개된 세 나라의 정상회의인 만큼 삼국 협력의 복원에 좀 의미를 뒀고요. 예. 그다음에 삼국 정상회의를 어떤 어려움에도 이제 굴하지 않고 이제 정상회의를 정례화하자 이런 부분에 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큰 틀에서 본다면 뭐 지역 정세, 한반도 정세를 비롯한 지역 정세와 국제 정세에 관한 논의, 그리고 삼국 간의 이제 그 교류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루어졌는데요.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뭐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문제, 또 한반도의 평화 안정 부분을 강조를 했고요. 또 이와 함께 뭐 경제와 사회 분야 협력을 위해서 한중일 세 나라의 FTA 협력의 가속화라던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뭐 RCEP의 협상 지속화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고, 이 외에 좀 눈에 띄는 것은 양국 간 그 교류 협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삼국 간 교육장관 회의를 신설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스포츠 행사 개최 뭐 이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것.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삼국 간의 이제 교류 협력이 비단 삼국에 국한되지 않고 좀 글로벌 이슈로 확장이 돼서 유엔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지속 가능 개발 이슈에 대한 협력 플러스 보건이나 뭐 안보 분야, 그다음에 대테러리즘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까지 명시가 됐다는 것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는 게 서방 외신들의 평가입니다. 플러스 뭐가 있을까요? 뭐 역시 이제 말씀드린 3년 반 만에 다시 재개된 거니까요. 그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내년에 이것을 이제 정례화시켰다. 다시 이제 도쿄에서 회담하기로 이렇게 일단은 이게 정리된 거니까요. 그건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구체적인 성과를 본다면 사실은 구체적인 성과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중 간에는 이게 비교적 어떤 성과가 나왔는데 한일 간에 이제 어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고, 특히 이제 한중일 간에는 지난 3월 달에 있었던 외교장 간 회담에 있었던 그 제안들이 그대로 이제 대부분 다 반복되고, 또 이제 입장 차이는 있지만 앞으로 아무튼 이런 모멘텀을 살려가지고 한중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 하는 정도의 합의였기 때문에 일단 만남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냈느냐 하면 거기까지는 평가하기 힘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본과 중국의 입장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일본 전문가이신 호사카 유지 교수님, 일본 입장에서 어제 삼중일 이 삼국회담은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역시 그 삼국이 3년 6개월 만에 이렇게 만났다라는 데 의미를 두자. 이게 시작이다. 그 일본 쪽의 언론은 그렇게 거의 그 보도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그 특히 한국하고 일본 사이는 위안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이 많지만 그래도 그런 것보다 그 더 협력해야 되는 FTA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단히 그 많다. 이런 것을 강조할 수 있었고, 또 그 역사 문제는 한국하고 중국이 직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지만 일본 쪽에서 보면 그거는 오히려 아베 총리가 생산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또 반박했거든요. 예. 어제. 이런 부분이 또 보도가 되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아직 갈등이 있다. 그래도 그 크게 보면 이거는 그 굉장히 존진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각국 정상들은 한중일 관계에서 정상으로서 무엇을 얘기했느냐도 그 나라 국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일단 아베는 역사 문제 나왔을 때 거의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건 일본 국민들에 대한 또 다른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말론이고요. 자, 중국은 또 어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됐고요. 또 잠시 뒤 얘기하겠습니다만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또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중국 입장에서는 어제 만남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남중국의 문제는 중일 정상회담 때 아마 제기가 됐던 문제였고요.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에서는 사실은 중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난 9월 2일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과 일본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전성절 행사에 참석을 하셨는데요.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외교적 성과가 바로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를 복원하기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협력을 끌어냈던 것, 그게 가장 결정적인 외교적 성과였고요. 그 외교적 성과가 이제 어제 우리 서울에서 시작이 됐다 하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2012년에 중단된 이후 3년 반인데요. 우리가 그 의장국이 될 차례에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는 한중일 삼국 정상회의를 복원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협력을 끌어내서 이게 어제 성사가 됐다 하는 점에서 대단히 우리 외교의 어떤 지형의 확대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중국의 협력이 그만큼 결정적이었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많은데요. 일단 경제 문제, 특히 이제 한중일 FTA 문제, 그리고 역사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 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중 FTA 타결에 노력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뭐 한중일 FTA가 체결된다 하면 뭐 인구 15개 시장이 열리는 것이고요. 국내 총생산 규모로 본다면 세계 시장의 한 22%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역 규모로 봐도 거의 19% 가까운데요. 그동안 이 2012년에 이제 한중 FTA 협상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 7차례 협상 동안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뭐 서비스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빨리 타결하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동아시아 이제 경제 통합체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한 걸음 나가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특히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그 TPP 12개국이 참여하는 이제 TPP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한국이 참여를 하지 못했는데 이제 제 2차 가입국으로 지금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그 12개국 가운데 한국은 일본과 멕시코와만 FTA를 체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중 FTA를 체결을 하게 된다면 일본과도 FTA를 좀 체결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나아가서 이제 TPP 협상에서도 조금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면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면이 있겠고요. 또한 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중국이 주도하는 어제 정상회의에서 이 영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이른바 RCEP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 RCEP의 협상 가속화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를 했는데, 중국은 사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에 조금 반해서 이 RCEP을 좀 가속화시키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RCEP에는 모두 이제 16개국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세안 10개국 플러스 한중일 세 나라와 이제 호주, 뉴질랜드, 뭐 인도 등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한중 FTA가 이제 체결이 된다면 이 RCEP의 어떤 가속화도 꾀할 수 있다. 뭐 그런 목적도 중국 입장에서 보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저도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게 김치, 우리의 김치가 중국에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런 겁니다. 특히 뭐 쌀, 삼계탕, 거기에 김치까지 중국에, 김치는 이제 수출이 중단이 됐었는데요. 다시 수출이 된다면 이 영내에 특히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된 자리였을 것 같습니다. 자, 이강진 기자의 김치 얘기 먼저 보시고 질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김치 수입량은 21만 톤, 수입액은 1,200억 원 규모입니다. 중국산이 99%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의 김치는 2010년부터 중국 수출길이 막혀 있습니다. 까다로운 위생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김치 무역은 엄청난 적자입니다. 지난해 수출은 고작 수입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중국으로 수출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김치 수출의 물꼬는 지난해 7월 한중 정상회담이 계기가 됐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언급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리커창 총리가 하루속히 고시를 발효해 한국의 맛있는 김치가 중국에 수출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최대한 빨리 절차가 진행되면 올해 안에 김치 수출이 가능하다고 말해 밝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외에도 쌀은 내년 1월부터, 삼계탕도 내년 상반기에는 수출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네. 자, 우리의 맛있는 김치를 중국 국민들이 다시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 김준 기자, 주부시니까요. 그 김치라는 게
우리는 중국 김치 하면은 왠지 좀 안 먹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수출을 그동안 못했고 중국은 했고 왜 중국 그거만 간단하게 해주시죠. 왜 그동안 중단이 됐던 겁니까? 우리 네, 수출이? 중국이 이제 한국의 김치에 좀 위협을 느낀 이유, 위협을 좀 느끼고 이거 수출을 금지하면서 내건 이유가 이게 이제 발효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예. 식품 기준을 적용하면서 대장균이 많이 검출된다. 뭐 이런 식의 이유를 들어서 그동안 한국의 김치 수출을 막아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한중 관계가 좀 발전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아주 한국이 원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이런 그 기준을 조금 이제 바꾼 다음에 가능하면 올해 안에도 수출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네. 김치가 우리가 수출이 되면서 많은 그 외의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우리가 지금 사실 이제 음식점 보면 대부분 다 중국 김치거든요. 예. 근데 김치를 이거 상징적인 겁니다. 한국 김치를 수출한다는 건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계탕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그 닭이 여러 가지 AI라든지 굉장히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게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가 조건이다. 만드는 조건이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봐가지고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어떤 검역 기준을 상당히 허들을 낮췄다. 한국이 이제 직접 발효식품이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만들어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중국이 일단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고 사실은 이제 중국의 인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중산층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한국 음식 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저는 그 한국의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해 상당히 청신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치까지 했고요.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의제 중 하나는 과거사 문제였습니다. 과거사 문제 정상회의 때 주요 발언을 먼저 듣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정상의 각각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방한하여 주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님과 리커창 중국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지향해 나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의 평화 안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总结过去，相向而行，把握好政治安全和经济发展两个轮子一起转。日本と韓国と中国はお互いに隣国であります。隣国であるがゆえに難しい問題もありますが、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한국은 원칙을 그리고 중국은 보다 직설적으로 그리고 일본은 회피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먼저 이해철 교수님, 중국은 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갔던 걸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일본 식민주의 팽창에 희생된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요. 중국도 전쟁을 했고 또 중국 동부의 상당 부분이 일본에 점령을 당했던 적이 있고 또 난징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사건들을 아직 중국에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중일 간에도 역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이번 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마 리커창 총리가 강하게 역사 문제를 직설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또 아베 내각에서 안보법제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의 어떤 일본의 군국주의를 연상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당연히 중국의 지도부나 여러 국민들에게 우려를 만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총리께서 우려를 정확하게 표시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왜 구체적 언급을 회피했을까요? 예, 아베 총권이라는 것은 일단 역사 수존주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난징 대학살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든가 위안부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 이런 것을 거기서 말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대립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회담은 대립이 아니라 오히려 협력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회피할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런 식으로 볼 수밖에 없죠. 예. 자,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정상이 또 따로 만났죠. 그때는 그렇습니다. 역시 회담 시간이 길어지면서 나왔던 얘기가 그 역사 문제 플러스
그 남중국해 문제입니다. 지금 남중국해에 미국의 구축함이 와 있고 중국의 군함이 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실상의 일촉즉발인데 일본 정상이 중국에 대해서 뭐라 얘기를 했고 또 중국 역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을 합니다.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발언 수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남중국해에 있는 그 남사군도고요. 예. 거기에 이제 중국이 작년부터 그 중에 용수자오라고 하는 바위섬에 네. 흙을 갖다 넣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인공섬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약 3km 정도의 비행 활주로도 만들었고요. 군사용 그 레이더 기지도 설치를 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영토 분쟁 중에 있는 섬에, 특히 베트남, 필리핀하고 분쟁 중에 있는 지역에 중국이 이렇게 인공섬을 건설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적절하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미국이나 우리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는 섬을 구축하게 되면 이제 영해가 형성이 될 테고, 그 영해에 대한 항행의 자유가 우리가 보장이 되느냐. 미국 군함이 들어갔던 것은 예. 인공섬이라고 하는 것은 섬의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 예. 그걸 무력 시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단히 지금 미중 간에 중요한 쟁점이 됐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미중 간의 군 책임자들 간의 어떤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와중에 일본은 확실히 미국 편을 드는 걸까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역시 미일 간의 그런 사실은 동맹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일의 그 목표는 중국으로 견제하는데 장기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든가 이런 거 모두 사실상 그 미국을 돕기 위한 그 일본의 군사적 행동을 좀 증가시키자 이런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대립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 경계하기 위해서 거기에 출동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그 일본이 미국 쪽으로 그 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역사 문제라든가 한중 또는 일중 이런 관계에서 미국의 역할은 또 일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